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떨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돋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판단을 도와드릴 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에는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들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원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동원 교수님이 한 강의가 지금 유튜브에서 한 3, 4만 명 이상이 보고 있는데요. 그 강의 내용이 매우 좋다. 이렇게 평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최근에 우리 경제 참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네, 한 지표로 우리 경제의 그런 총체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11년 8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48개월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3개월은 이것이 100이 되면 정상인데 100을 뚫고 내려와서 이제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러는데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정도 성장은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세계 경제가 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네. 거의 지금 7년째 지금 계속 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지 못하고 계속 부진하게 가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국이 각자 도생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런 것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어떤 그런 틀이 아니고 각국이 각자의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환율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들 수가 있고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우리 경제가 작년에 3.3을 했고 뭐 올해 뭐 한 2.78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있었던 경기 흐름보다가 앞으로 2년 반의 경기 흐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나아가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도 대기업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버티는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그리고 일반 서민들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신용 상태를 괜찮게 평가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어 국가 신용 등급은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가고, 네. 그래서 환율도 이제 10원 넘게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오르고 이제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그런 대외적인 쇼크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데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뭐 그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어떤 이런 장기적인 그런 성장의 흐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로 봐서 소위 이거 신용평가라는 금융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빚 갚을 능력은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신용평가라는 건. 예. 그러나 더 들어가서 우리 국내의 경제의 심층 흐름을 보면은 이런 것이 이대로 가면 그것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이제 아주 한 예를 보시면은요. 금년 성장률을 아주 보수적인 한국은행의 예측치로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원래 작년에 이 금년 성장률을 4.2%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첫 시작이.
그걸 3.9로 낮추고 3.4로 낮추고 3.1로 낮추고 드디어 지난 8월 달에는 2.8까지 낮췄습니다. 네. 지금 내년 성장률을 당초에 3.4에서 3.3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금년 성장률이 4.2에서 2.8로 낮아진 것처럼 지금 내년 성장률도 또 이렇게 계속 낮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디스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외국 IB들은 대부분 우리 금년 성장률을 2.3 또는 2.2까지 낮춰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성장률도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2.5% 내외로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장률이 최근에 나온 여러 보고서를 보니까 2.5% 그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많더군요. 조금 네. 더 나쁘게 보는 거는 이제 더 어렵게 보는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은 뭐 버틸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버틸 능력이 있고요. 어려운 부분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 또는 영세 또는 아주 중소기업 이런 분들 이쪽이 크게 어려울 텐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요인 그건 뭐라고 보시나요?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경기가 4년을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그 이 전체적으로 잘 견딘 이유는 첫째는 그 4년을 내려왔지만 이것이 아주 그 완만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 침체에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그 고용이 늘고 가계 소득도 늘고 그렇게 다만 성장률이 낮아져서 조금씩 무너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는 그 아까 말한 그 100을 넘는 그 정상 수준 이상의 경기를 끌어왔다는 점이 이제 그렇게 그 주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가계가 아주 빨리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소비를 그 아주 빠르게 그 줄여가지고 오히려 이 적자 가구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이 그렇게 그렇게 이 흔적이 상처가 나지 않았던 큰 이유는 바로 이 금융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한 2011년 9월하고 금년 7월하고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비교해 보시면 대략 금리가 한 40%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절약이 됐다는 얘기죠. 금리를 낮춰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1년 9월부터 시작해서 대략 은행 기준으로 대출금이 지난 7월까지 대략 23%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고 그 대출을 늘려서 그런 그 생존의 그 부담을 굉장히 줄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금리를 낮게 해주니까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버틸 수는 있게 해줬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긴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민생의 고통을 줄여줬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네. 있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 이게 공짜가 아니죠. 예, 여기는 당연히 대출을 늘려준 만큼 그 가계부채가 쌓이고 또 경기 진작을 위한 그런 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을 하고 또 그 금리를 낮춰준 만큼 금융기관이 그 말하자면 그 수익이 훼손되고 예, 그런 그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프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 일종의 약을 계속 준 거죠. 투약을 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이라는 게 자꾸 먹으면 이게 면역력이 점점 약화돼 가지고 갈수록 센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약을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약의 효과가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있을 거냐, 없어질 때는 없느냐 하는 게 첫째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금리 낮췄다. 근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를 낮춰갈 수 있는 거냐. 동시에 미국이 연말까지는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현재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만약 변화가 생긴다면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두가 큰 부담을 안게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8개월을 내려왔는데 예, 이젠
그러니까 피로도가 이제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려온 길보다가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걱정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는 왜 그러냐면은 지난 그 8월 달에 그 중국 시장이 8월 16일부터 26일 사이에 불과 2주 사이에 중국 그 주가가 26%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를 그 뒤흔들었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재내년에서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원래처럼 그 6% 성장을 지속하는 것도 그렇게 그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시장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월 그런 중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의 그 대폭락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의 그 차이나 쇼크, 이 차이나 쇼크가 이제 그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 금년 들어서 지난 8개월 동안 중국의 수출이 평균 그 전년 대비해 가지고 대략 한 그 12.4%가 줄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절반이 수출이고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수입이 12.4%가 줄면 우리나라는 GDP의 1%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실물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저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가니까 우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우선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경기에 암운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아까 다시 이제 그 금리를 인하시켜 줘가지고 고통을 좀 버틸 수 있게 하고 경기가 지나치게 나빠지지 않게 부양책을 써왔는데 그것의 그림자가 부채 아니겠어요? 그 미국 금리 인하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거는 뭐 9월에 올리느냐, 뭐 12월에 올리느냐, 시간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상화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매년 1%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멀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 7년 동안 금리를 거의 그 실효금리로 따지면 0%로 해왔던 금리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 4년 동안 정부가 금리를 40%를 낮춰서 국민의 민생을 지원해 줘 왔던 이 정책 수단이 이제는 그런 이 국제 금리 상승과 이제 서로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이걸 버틸 수 있게 견딜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부채를 얼마나 더 많이 지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도 늘었고 또 가계 부채도 늘었고 뭐 어느 정부든 간에 부채가 좀 늘어왔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박근혜 정부의 성장 정책을 뭐 어떤 측면에 정리를 해본다면 일종의 그 부채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정부의 국가 부채가 기재부의 추계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3년 동안 152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3년간 152조가 늘어났는데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5년간 얼마 늘어났어요? 5년간 144조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 144조인데 박근혜 정부 3년에 152조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금년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165조가 늘어났는데요. 아무리 적게 평가하더라도 금년 말까지 가계부채는 200조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가계부채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5년 동안 276조가 늘어났습니다. 5년 동안에 276조인데 3년 동안에 200조다. 그 정부의 152조하고 가계부채 200조하고 합치면은 3년 동안 352조가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20조의 85%를 3년 동안 쏟아부은 겁니다. 이대로 가면 500조 훨씬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계속 이렇게 그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2017년 말에는 이 부채가 대략 550조가 아마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550조가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다 합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만 해도 1년에 지금 20조 이상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오른다. 그럴 경우 여기에 상당한 충격을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내놓은 그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으로 국가 부채가 GDP의 40%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부담이 됐고, 이미 뭐 가계 부채는 뭐 그 지금 GDP의 거의 지금 이제 80%를 지금 네. 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년 동안은 그래도 이 그 국제 금리가 지금 낮아서, 예, 이 그렇게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그렇게 충돌하지 않았는데, 예, 앞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 그 국내 민생 안정을 위한 그 금리 안정하고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그렇게 이 부채주도 성장을 끌어가고 싶어도 그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오랫동안 나빴는데 이 나쁜 가운데도 국민들이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를 많이 낮춰줬고, 금리를 많이 낮추는 과정에서 국가도 부채를 더 많이 안게 되고 가계도 부채를 많이 안았다. 예. 그런데 이제 국제금융 환경이 이상 더 금리를 낮추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예.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의 실물 부분도 중국 쇼크로 앞으로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박근혜 정부가 부채를 바탕으로 해서 그나마 경기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딱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그 지난 2년 반 보다가 예, 앞으로 갈 2년 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그 대외 여건은 어렵고, 네. 예, 특히 보시면은 지금 그 금년도라서 지금 수출이 지금 계속 거의 5%대 그런 그 감소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네. 이게 지금 그 큰 쇼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외 경제 여건은 나빠지고,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선택의 폭은 굉장히 좁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묘수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그러니까 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그 단기적으로 그런 그 무리수를 써도 정책의 선택의 폭은 좁고, 또 효과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기는 이런 단기적인 성과를 연연하지 말고 정말 그 10년 대계를 내다본 그런 이 구조개혁을 하는데 훨씬 더 해서. 구조개혁은 당장에 별로 효과는 없지만 국가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게 좋은 약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한 말씀 마지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 삼포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기본적으로 경제의 틀을 바꾸는데, 예,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틀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분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네. 고통 분담을 누가 지금 호소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많은 정치인들은 인기에 연연하잖아요. 그렇다면 고통 분담을 호소해서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단, 정치 세력이 말하자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정치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정치인이든 또는 이런 그 언론이든 학계든 간에 어쨌든 지금 기성세대가 안고 있는 책임이 바로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각 그 계층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개혁이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그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면은,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3포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재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정부가 더 많은 빚을 지고 또 금리를 낮춰주고 그 가운데 가계가 빚을 좀 더 많이 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면서 고통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흐름이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경기를 버텨내기 어렵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국민 모두가 금을 모았던 정신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특히 정치 집단이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밝은 희망이 있기가 어렵고 우리의 3포 세대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